네, 한동훈 제명되기 직전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발언이 헛소리로 들리는 순간입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오늘 아침 한동훈 제명 뭐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다들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한동훈이의 목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쳤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 일당 부역자,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한동훈이가 제명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 즐거움, 기쁨보다는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최근에만 하더라도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비상대권을 갖고 휘둘렀던 김종인의 그 배신 행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까지 이제 그 목을 쳐버렸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자들을 계속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아주고 또 중진들이 쑥덕거려가지고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그러면 그 고통은 전부 우리 당원들이 받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받았던 건 아닙니까? 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돼야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그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마음이 밝고 기분 좋을 수만은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지난 전대에서 우리 당원의 힘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출범시켰고, 그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이 배신자 척결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내서 함께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당 대표였던 자들을 이렇게 계속 쳐내는 이런 역사가 이제 더 이상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이 원래 이 족보를 쭉 보면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0, 50년 전 역사를 보면은 이 당의 당원들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로 많이 동원이 되고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많이 동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초창기 소위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정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이 많았다면 그 이후에 이상하게 민주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었거나 자기 할아버지가 또는 시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중진 카르텔을 만들면서 당이 약간 이른바 세습 정치인들인데 일본의 세습 정치의 폐해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건 잘 아실 텐데 한국에도 이 세습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 정치인들은 무슨 어릴 때부터 지 아버지 하는 그 낡고 구린내 나는 정치를 정치인 줄 알고 배웠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유승민이도 세습 정치인 중에 하나고 정진석이 같은 자도 대표적으로 세습 정치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당권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저것들이 다 튀어나가서 만든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 세습 정치인들이 그 바른정당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부 4선 5선씩 하는 편안하게 지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또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해서 4선 5선씩 됐던 것들이 전부 배신자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진짜 좀 흑수저, 뭐 장동혁 대표는 본인 스스로를 무수저라고 그러던데. 무수저. 예. 에서 땅바닥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증받은 이 자수성가형,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목할 때 예. 6.3 지방선거부터 우리 지난 1년 동안 그 거리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싸웠던 우리 청년 정치인들, 청년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에 저 국민의힘의 4선, 5선 어떤 그 국회의원 갖다 대놔도 그들보다 훌륭합니다. 품성 좋고 능력 출중하고 예. 또 제일 중요한 거 전투력. 전투력. 저 전북 주사파 개딸들에 맞서서 단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싸우는 이 전투력을 가지고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이 인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도 이 청년 할당과 청년 가산점제를 도입해서라도 이 적극적으로 이 청년들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겠다 하고 있는데 예, 예. 저는 정말 발상을 좀 전환해라. 예. 이게 할당제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 진짜 바닥에서부터 큰 청년 지도자들을 제대로 품어 안을 수 있겠느냐. 역대 이 당이 선거 치를 때 어쨌든 청년들 표가 필요하니까 장식용으로 일회용 반창고처럼 썼다가 버렸던 청년들 또 이렇게 일회 장식품으로 영입돼 가지고 결국은 뭐 불과 뭐 2, 3주 지나면은 이 구태 정치인 뺨치는 낡은 정치 행태를 보였던 조금 전에 뭐 우재준이라는 저자가 명색이 청년 목수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백날 그 영입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예. 진짜 청년들을 영입해라. 예. 그러려면 저는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선 가능 지역에 예. 당이 전략 공천해라. 아, 청년들을.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예. 혹은 날 광장에 나가서 좌파들하고 싸우는 청년 지도자들이 무슨 수로 지역 관리를 합니까? 명함에 무슨 이 탄핵 반대 청년 단체 명함 빼놓고 무슨 다른 경력이 있겠어요? 그런 청년 지도자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예, 예. 좀 엄선해서 공천 주면 당선되는 지역구. 영남 지역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는 지방의원에 다 비례가 있어요. 예, 예. 비례대표로 이렇게 공천을 해야 이 당이 진짜로 청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그 진심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혁명적으로 좀 발상을 전환해라.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보도된 걸 보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의 소위 말해서 정당 강령, 네. 강령을 이제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먼저 그 공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영남 지역하고 또 당선이 아주 용이한 강남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뭔가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과 신인들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논의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논의는 어디서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공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아직 공관위원회는 구성도 안 됐어요. 예,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의 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를테면 청년 할당제도 뭐 60%로 그 가점을 올린다 하더라도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후보가 얻은 표에서 60%를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일 광장에 나가서
좌파들과 싸우느라고 지역에서 뭐 경조사도 찾아갈 엄두도 못 내고 또 그런 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 청년들 입장에서 인지도 그냥 덜렁 경선에 나갔다 칩시다. 맨날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비비고 줄 서서 무슨 행사 때마다 맞습니다. 뭐 비서처럼 쫄랑거리고 다니면서 인지도 올린 누군가와 경쟁을 하면 그 사람이 20% 나오고 여기 10% 나온다 칩시다. 그런데 이 청년이니까 60%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10% 얻은 것에 60%예요. 그러니까 16밖에 안 돼요. 이게 실질로 도움이 안 되네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이 기성정치권의 높은 벽을 알아서 넘어와라. 이건 그냥 폼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선 가능 지역에 배려하는 거 좋은데 배려를 하려면 제대로 혁명적으로 해라. 비례대표 공천 주거나 당선 가능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해라. 꽂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라. 우리는 청년 중심으로 가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 청년은 비록 뭐 경력도 보잘것없고 뭐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탄핵 저지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라. 아, 그러면 유권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야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을 공천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도시락 싸들고 선거운동 하러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투표하러 나가죠, 전부. 이렇게 해서 좀 신이 나게 신바람 나게 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당의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은 우리 박사님 이 평론 오래 하셨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관위원장은 당대표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공관위원장과 협의 형식을 거치지만 예. 실제로 공관위원들도 당대표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의 조직을 총괄하는 그 직분이 사무총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공천을 하려고 그러면 또 누구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당의 조직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공관위에서 활동을 해야만 되거든요.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 그래서 사무총장, 지금은 정의용인데 예. 이 사람이 당연직 공관위원으로 대개 공관위원장 하면은 수석부위원장 하거든요. 예, 예. 수석부위원장 역할을 맡아요. 아. 그러면 공관위원장은 대개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명망성 있고 예. 정말 정도를 걷는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지만 예, 예. 이 사람은 실제로는 당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옥석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 공관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공관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실무적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공관위의 실무를 책임져야 공관위가 어떤 공천을 하든 그 공천 결과와 당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견이 있어도 바로 조절이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20년 총선 때인데 예. 황교안 대표가 김형우라는 자를 공관위원장으로 앉혔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김영호가 완전히 지멋대로 나갔잖아요. 완전히 총선 말아먹었잖아요. 예. 이석연이 뭐 김세현이랑 짜고. 예, 예. 그래서 당 대표와 공관위가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뭐 하나마나 막 개판이 된 거죠. 또 당시에 비례대표 정당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지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는 어쨌든 당이 형식상 다른 당이니까 다른 당으로 이제. 당 대표를 한성교로 앉히고 공관위원장을 공 누구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 공병호로 공병호로 처음에 했는데. 앉혔다가. 네.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이 모체고, 이 미래통합당이 저 좌파들이 그 악법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정당이니까 예, 예. 내용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대표인 황교안이 사실상 공천을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성규하고 공병호가 딴 생각을 하고서 개판으로 공천을 하는 바람에 선거 직전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했잖아요. 예, 다시 했죠. 그리고 당대표하고 공관위원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원유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유철이 대표하고 염동열이 사무총장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예. 당을 간신히 수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당이 1등 했잖아요. 그렇죠.
이 비례정당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만이 공천이 확정됩니다. 예. 공관위는 그 최고위원회의에 올릴 공천안을 만드는 데까지거든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이견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순간 공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사무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이 지방선거 공천은 국회의원하고 또 달라요. 예. 국회의원은 254개 지역구에다가 뭐 한 3, 40명 정도 비례대표 공천하는 걸로 끝나지만 예. 이거는 수천 명을 공천해야 수천 되거든요. 예. 수천 명을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17개 광역 후보들, 그 다음에 전국에 230여 개의 시장 군수, 이 정도는 당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도혁 대표의 그 방향성과 의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반발하는 것은 뭐 그건 별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공관위와 이 최고위원회가 부딪히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하죠. 적어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아하. 그런 기준 하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을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 때 네. 주로 법조인들이나 교수들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게 정치지. 예. 이게 법정에서 심판하는 겁니까? 이 정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법조인을 자꾸 모시는 경우는 그 후보자들이 뭐 보통 경쟁률이 7대 1에서 10대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중에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해야 될 사람들, 주로 이 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가려내는 측면에서는 법조인이 필요해요. 또 그게 꼭 공관위원장이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아니, 공관위원들이 보통 7, 8명 되는데 그 중에 바로 그런 거를 정말 매의 눈처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 출신 한 2명만 있어도 돼요.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제일 성공적인 공관위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 게 예. 김문수 공관입니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공관위원장하고 별 무슨 인연도 별로 깊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김문수 당시 공관위원장은 박정희 정부에 막 반대해서 맨날 그렇죠. 대문했던 사람이니까 예, 그렇죠. 결이 안 맞는다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진짜 공천혁명을 좀 하자. 그래서 아무한테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김문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독립적인 사람. 예. 예. 그리고 워낙 자기가 소신을 가지면은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예. 요즘에 김문수랑 좀 달라요. 그렇군요. 네네. 이 막 바늘로 찔려도 피도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 김문수가. 이 2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그 잘된 공천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 많이 날라갔겠네요, 그러면. 많이 날라갔죠. 아. 예. 근데 김문수가 날리니까 김문수한테 항의하러 가기도 어려운 거야. 예. 워낙 칼날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치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공천 원수는 평생 간다. 아, 공천 원수는 평생 간다. 네, 자기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공관위원장은 이 공천에 떨어지면 진짜 막 흉악한 짓들을 하거든요. 예. 이게 뭐 정치판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흉기. 예, 식칼 들고 당대표 찾아가가지고, 예? 책상에 딱 칼 꽂고서 오늘 총재님하고 저하고 죽겠습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공천 받은 경우도 있고, 아하, 예.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전설의 고향입니다. 거의. 칼 가지고 올 때, 그래, 너 찔러라. 라고 버틸 정도의 배심이 있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해야 돼. 아,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 그런 정도 배짱도 없이 남의 정치 생명을 쥐가 어떻게 끊겠어요. 눈치 보다 말지. 예, 그래서 공관위 구성은 쉽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사람을 좀 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윤민우 교수나 뭐
이호선 교수 찾아내는 거 보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무위나 윤리위는 법조인이 해도 돼요. 예. 근데 공관위는 저는 법조인 쪽보다는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왜 저 군에 가면 왜 특무 상사들 있잖아요. 인사계. 예? 인사계. 막 온몸에 막 저 총알 자국도 있고 막 예? 그런 특수부대 그 특무 상사 같은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고. 야, 그러면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데요. 아, 그러니까. 찍소리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함께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령. 네. 거기에 건국이란 말이 들어가고 산업화라는 말도 들어가고 네. 또 기본소득도 폐지한다. 뭐 이런 방침이 들어가는데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것들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진짜 정색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동훈이 제명이 1 정도 되는 일이라면 예, 당원 당규와 강령 개정은 10대는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거는 그냥 손톱 밑에 낀 때 정도로 취급하면 돼요. 예. 예, 별거 아니에요. 예. 예,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큰 일처럼 돼버렸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정점식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정강정책 강령 당헌당규 개정 특위에서 나온 초안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초안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일부 흘러나왔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당 강령 전문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그 탕난이라고 있죠. 탕난. 뻐꾸기가 남의 집에다가 지 알 몰래 나와서 그리고 다른 알들은 다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 탕난 짓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운자가 김종인이라는 자. 야, 예. 이 자는 탕난 기술이 너무 현란해가지고 그 탕난 기술을 부리면서 5번이나 비례대표를 해먹은 자 아니에요. 이 자가 그 지난번에 비상대권을 딱 움켜쥐고 나서 당의 전문에 해당되는 것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의 핵심으로 넣었어요. 이재명이 기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탕난 이 뻐꾸기들한테 당을 거의 사실상 뺏겼던 거죠. 예. 이번에 그거 지운다는 겁니다. 지우고 예, 국민의힘이 80년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의 80년 역사의 주류로서 해온 일을 천명하고 예. 그 기조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그 기조를 그렇게 천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선 건국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을 비롯한 저 김일성 집단의 수많은 이 체제전복 음모를 막아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절대 그 세계 최빈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시키는 산업화 근대화를 했다.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성공시켰다. 이 4가지가 우리 자유파가 한 것이다. 보수 세력이 한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령 개정은 보수 세력, 자유파 세력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 주류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이 스스로 그 자신을 다시 이제 리포지셔닝 하는 건데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던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또 한동훈 일을 단칼에 날리는 걸 보고 그리고 때 맞춰서 이 당 강령 전문을 개정하는 그 방향을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대표체로 국민의힘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들 앞으로 생각하실 거고 예. 그래서 이 일은
한동훈이 하나 목 치는 것보다도 10배 이상 중요한 진짜로 우리 정당사에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당 강령 개정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워싱턴 갈지 파리 갈지 뭐 런던 갈지 정하고 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럼 김종인이가 갑자기 운전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야, 저 북쪽으로 돌려. 모스크바로 하고 간다. 뭐. 하이제킹을 했던 거죠. 그렇죠. 런던이나 워싱턴으로 가야 될 비행기를 모스크바로 몰고 가버린 꼴인데 네. 지금 그 건국이라는 어떤 개념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네. 또 망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다 박정희 맞닿아 있는 예. 것이고 산업화라는 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거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 끝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신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장동혁 당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는 적통 계승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 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령 개정을 이 방향으로 한다면 이건 이제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든지 전당대회를 열어야만이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예.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지금 걸려있는 사진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 세 사람만 네. 있죠. 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파의 그 당당한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고 예. 또 잃어버린 우리 자유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징적 통치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사진 하나 거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느냐? 큰 일이죠. 꼭 그렇게 따지면 당헌, 당규, 강령은 그 뭐 글자 몇 개 바꾸는 건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근데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문제까지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중에 보면은 반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반공산주의. 사실 뭐 공산주의 체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공산당 정치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일본의 공산당하고 저 북한의 이 사이비 공산당 집단하고 또 다르죠. 예, 또 다른데. 예. 일단 대한민국은 어떻든 간에 이 공산당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 정신이 사실은 반공하고도 좀 다 있고.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반공을 본격적으로 당령에 넣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면서 선포한 이유를 길게 설명한 대국민 담화 있잖아요. 예, 예. 또 그 전에 123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당과는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이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이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력 이게 공산당인데 또 북한의 조선노동당인데 이것들과 아까 일본의 공산당이 다르다 서구의 공산당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두 가지가 달라요. 예. 하나는 조선노동당이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이 좌파들은 첫째 폭력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네. 폭력혁명.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둘째. 그래서 이 체제 전복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이 분리하면 체제 전복한다, 폭력혁명한다는 걸 싹 감추고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거도 치르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이것들은 기회만 오면 폭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죠. 이건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죠. 이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은 폭력혁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강령도 포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은 공산당이지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석을 뭐 조금 얻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유럽의 3인당 정당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3인당이 그렇죠. 예, 유럽의 3인당은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같이 나와라. 그리고 가끔씩 그 3인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우리 언론들이 좌파 언론이라고,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좌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이 좌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그 지점에서 김일성을 거의 뭐랄까요? 이 김일성을 그대로 모시는 신도들, 예. 신도들이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재밌는 게,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이 공산당을 정통으로 한 100년 이상 해온 이 여러 좌파 정당들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은 폭력혁명도 포기하고 예. 체제 전복도 포기하면서 선거 치러 갖고 운 좋으면 정권도 가끔 잡기도 하는 예. 이 좌파 정당들에서는 저 북한의 김정은 집단과 조선노동당을 공산당이라고 인정 안 해요. 저것들은 좀 뭔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공산당이 아니다. 신도들이다. 예. 네. 어디 공산당 이론에 저런 수령론 같은 게 수령론. 있냐. 네. 그런 거 없다. 수령은 오류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수령도 사람인데. 예. 예, 그래서 저거는 공산당으로부터도 배척받고 있는 아주 희귀한 변종, 예, 사이비 이 집단입니다. 희귀한 변종.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국민의힘이 당명도 바뀌겠잖아요. 네. 박사님 보시기에 당명은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자유라는 단어와 공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예. 저는 당연한 일이지만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핵심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인간의 자유는 어떤 국가 권력도 전 세계도 전 우주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이 권리다. 이런 선언이 자유주의 핵심이에요. 전부 인권. 예. 예. 한 명 한 명이 그 자유의 주체인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보수 철학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 자유파 철학의 그 기본 단위는 개인이에요. 예. 무리지어 다니는 세력, 계층, 계급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공산당은 개인은 없어. 없죠. 덩어리죠, 여기는. 무슨 저 계층도 없어. 뭐만 있냐? 프롤레타리아 계급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명백한 가장 중대한 철학적 차이예요. 예. 그래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은 한 사람의 자유로운 개인이 이 사회의 주인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철학을 꼭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화는 뭐냐? 공화는 이 국가의 주인이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예. 계급이 주인이 아니고 공산당이 주인이 아니고 특정 귀족들이 주인이 아니고 못났건 잘났건 장사미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공화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유와 공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저 종북주사파들과는 80년간 싸워갖고 예, 예. 최근에만 해도 10년간 두 대통령을 잃어가면서까지 싸워왔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좌파 국민들이 정말 이게 소중한 가치구나라고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와 공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단어를 핵심으로 해서 당명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요번에 그 윤리위원회의 그 김종혁 출당 권고 네. 그 결정문에 보면은 네.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런 표현을 해놨잖아요. 당 대표는 자유의지를 가진 당원들의 네.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네. 그래서 자연인이 아니고 기관이고 기구지. 대표다. 예. 거기에 대해서 김종영이 또 뭐 방송에 나가서 완전히 헛소리 하던데 이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공화의 개념. 예. 예. 철학의 무지. 예요. 이 김정혁이 떠들어대는 거나 한동훈이 떠들어대는 거나 좀 무식한 보면 이 철학의 무지야. 네. 하여튼 뭐 그건 더 얘기할 거 없고 예. 지금 우리 윤민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대목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가기구야. 이 대한민국 국가기구를 이것들이 온갖 불법 위법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탄핵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서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당 대표는 당의 공식 기구예요. 그렇죠. 장동혁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동혁 만난 적도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당원들은 장동혁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 한잔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장동혁을 옹이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당의 가장 상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이기 때문에. 이 당의 상징 기구를 이것들이 마구 모욕하고 능멸하고 공격하고 막 그래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단해야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뭐 이거 아주 마이너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뭐 오늘 오후 2시에 뭐 한동훈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뭐 한동훈을 따르는 뭐 이런 일당들이 있잖아요. 이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동훈이 2시에 뭔 기자회견에서 뭔 소리를 떠드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 이제. 예. 이건 이제 우리 집 밖에 내놓네요. 밖에서 뭐 울고 다니든 뭐 길 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서 투덜대 맞든 그거는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든 논평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한동훈 똘마니 짓을 하는 자들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뭐 배현진이건 고동진이건 이런 것들이 한동훈이 잘렸구나. 이제 끝났구나. 대가리 축 쳐받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뭐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자꾸 뭐 저 입을 열고 뭐라고 해대면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은 아마 장동훈 대표를 공격하거나 그렇겠죠. 이번에 이 절차까지 다 지켜가면서 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이건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죠. 예. 해당 행위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이도 당헌 당규 위반한 해당 행위로 제명을 했는데 이것들을 제명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을 해버리면 정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것들 쫄아가지고요. 못할 것 그럴 같은데. 배포들도 없어요. 한동훈이가 아직 제명당하기 전이니까 예. 한동훈이한테 뭐 은전도 받았겠다. 예. 아니 뭐 공천을 거의 공짜로 줬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가 아직 잘리기 전이니까 뭐라고 떠들어댔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지가 이미 죽어버린 한동훈이랑 같이 죽겠다. 라고 뛰어내릴 그 정도 배포와 배심이 있는 것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가리 쳐받고 막 죽은 듯이 있을 거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들이 다시 입을 열고 또 해당 행위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이에게 대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배치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다른데요. 예. 지역구는 예. 지역구에서 지힘으로 당선됐다.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탈당을 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하는. 네, 그러다가 또 다른 당에 날아가면 또 의원직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김상욱 케이스예요. 무소속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튀는 거. 그래요. 근데 비례대표는 달라요. 비례대표는 정당에다가 투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인을 보고 투표한 게 아니야. 네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정당에 투표를 했으니까 이 정당에 있는 동안에만 너가 의원님을 인정해. 근데 네가 이 정당 싫어서 나간다며. 그러면 배지 내놓고 나가야지. 그래서 제명시켜달라 이런 소리. 그래서 비례대표는 지 발로 탈당해 나가면 의원직이 박탈돼요. 아하. 근데 이것들이 탈당은 하고 싶은데 의원직도 갖고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명해달라는 거야. 아, 그렇군요. 내 의지가 아니라 당에서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나는 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났으니까 의원직 박탈은 심하지 않냐. 이래서 그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거든. 아, 그렇군요.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제명시키면 안 돼. 아, 제명시키면 안 된다. 당원권 정지시켜 놔야 돼. 그렇네요. 당원권 정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지역구도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당원권 정지 한 3년 때려놓으면 그냥 살아있는 좀비야. 살아있는 좀비.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예. 지역구는 예. 쫓아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또다시 해당 행위를 하면 바로 제명 처리를 해. 그러면 자 배현진이 어딘니까 지역구가? 저기 송파구잖아요. 송파죠, 송파. 예. 아니 거기는 우리가 공천하면 배현진이 같은 것도 됐는데 우리가 공천하면 누구나 다 당선되는 곳이에요. 예. 배현진이 날렸다 하는 순간 100명 이상 거기 공천 받겠다고 당협위원장 하겠다고 줄 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네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있었어요. 예. 이때 4선 5선 것들이 전부 다 바른정당으로 갔어요. 예. 그러면서 바른정당 당대표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정병국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 있었죠. 그때 뭐 5선인지 6선인지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였어요. 그 지역이 가평, 양평이었거든요. 예. 지금 김재섭 김용태 있는. 아니요. 가평, 양평인데 그때는 가평, 양평인데 예. 지금은 가평은 포천으로 붙었고 그렇군요. 지금은 양평은 여주랑 붙어 있어요. 아, 예. 거기에 당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래 너네들 갔다 이거지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양평 군수 출신의 김성교를 당협위원장으로 딱 임명. 김성교 의원. 예. 김성교 엄청 세거든. 예. 양평 군수하면서 워낙 호평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김성교가 당협위원장이 딱 되니까 그 다음 선거가 왔잖아요. 예. 결국 정병국이 출마를 못했어요. 겁이 나서. 해봤자 안 되거든. 해봤자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배현진이가 뭐라고 자꾸 떠들어대면 제명. 그러면 무소속으로 있겠죠? 예. 그러면 송파을에 화끈하고 확실한 우파 당협위원장으로 줘. 그 순간 끝나는 배현진이는 그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못 다녀. 끝나는군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당 무서운 줄 알아라. 당은 무서운 줄 알아라. 내부에 이런 세력들 정리하는 방법은 상당한 메뉴가 다 준비되어 있군요. 그럼요. 그자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메뉴들이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 여사 어제 1심 선고 좀 말씀 좀 나누죠. 아니 사실상 무죄 나온 거죠. 이러려고 특검했습니까? 야,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제 너무 놀랐는데요, 저도. 예, 이게 그 도이치모터스, 예,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예, 이거 다 무죄 났잖아요. 무죄 났잖아요. 그러면 유죄 난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그게 통일교 뭐 어쩌고 저쩌고. 백받아. 아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는 나오지도 않았다. 않았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누구예요? 민중기. 이게 특검 맡을 때도 통일교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았어. 네. 결국은 별건으로. 이걸로 1년 8개월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상 무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뭐 앞으로도 1심, 2심, 3심이 있고 또 특검은 당장 입에 거품 물고 뭐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 될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재판이 2개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혐의 2개가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거 사실상 무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 도이치모터스 또는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의혹 이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도 전부터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았고 그렇죠.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했죠.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으로는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거 아니에요. 막 몇 달씩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서 그냥 맨날 막 뉴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무죄야 이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았다. 수년 동안. 몇 년 동안이나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몰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녀 사냥이었죠. 이것들을 용서하면 됩니까? 이것들을? 그냥 무죄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개인이 받은 고통,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부담,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받은 그 피해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죠, 이제. 예. 민주기 특검한테 책임을 1차적으로 물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더 소급해서 가면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에 막 입문할 그 무렵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마녀사냥 공격이잖아요. 이 공격에 가담했던 자들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법 처리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소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예. 제3자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예. 재판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기소할 수 있잖아요. 예. 재판은 재판대로 받고 예. 또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 예.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그렇게 마녀로 몰아서 공격하면서 이 정권을 흔들어야 됐던 이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법 처리를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사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이라는 어떤 스타 정치인이 대권에 도전하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뭐 줄리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리 어디 갔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 최재형이라는 희대의 또 목사 호손이 나타나고 최재형이 그 배우를 보니까 뭔가 북한과 연계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보도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보면 좌파들의 주 공약은 결국 윤석열 정권 탄핵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해창 후보가 2번이나 대선 다 이긴다던 대선에서 2번 다 졌는데 예, 이회창. 예, 이회창. 예, 창. 그때 2번 다 이겼던 선거를 잃었던 거가 병풍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김대엽. 김대엽이 예. 이자가 사기꾼이었다고 하는 건 그 후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감옥에 갔거든요. 예. 너무 늦었어요, 사법 처리가. 이미 다 판 끝난 다음에 김대엽이 하나 뭐 몇 년 감옥에 쳐 넣는다고 해서 우리 자유파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8년, 10년입니다. 예. 김대중이한테 5년 뺏기고 노무현한테 5년 뺏겼잖아요. 이게 보상이 됩니까? 복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너무 늦다. 지금 시작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이 마녀 사냥 몰이를 수년간 당해왔는데 그 마녀 사냥을 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도 이것들이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예. 정권 탈취하고 나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사법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워낙 창졸간에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정신없이 수사 당하고 특검 수사 받고 재판 받느라고 좀 경황이 없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공천 개입,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가 났으니까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것들한테 갚아줘야 될 때다. 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건강 상태도 매우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기력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이 자유우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전투력도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다시 복원. 네. 이거 청와대 김용범이는 또는 이재명은 국회가 잘못해서 국회가 입법 처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이재명 정권 책임 아닙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직접 불러서 야단쳤고 예. 또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이 직접 불러서 경고했어요. 경고했죠.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또 벤스 부통령의 경고 이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불러놓고 직접 얘기했잖아요. 미치광이 잭 스미스. 잭 스미스. 이 미치광이 잭 스미스 같은 이 사냥개 세 마리 이 3대 특검 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반인권, 반인륜적으로 탄압할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 예. 두 번째는 종교 탄압.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쿠팡. 예. 또 구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예. 대한 차별. 탄압과 차별. 이 세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재명이 직접 불러다가
미친 잭 스미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3마리 사냥개로 안 되니까 종합 사냥개 하나를 더 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체면 안 상하겠어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예. 이것들이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렇겠죠. 두 번째, 종교 탄압. 손현보 목사 감옥에 가뒀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경고를 했는데 이것들이 손현보 한 사람으로 부족한가 보다 하고 전광훈 목사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종교 탄압. 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건 미국 조야 정치인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경고를 했는데 이것들이 한술 더 뜨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쿠팡에 대한 현저한 차별적 탄압. 그리고 그거를 겨냥한 정통망법 통과, 강행. 아니 이것들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저는 관세 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어쨌든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보복 관세한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집거리로 잡은 것이 야 너네 약속을 해놓고 왜 이행을 안 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 이거 딱 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빙산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고 안 보이는 그 물밑에 있는 거대한 이 메시지의 몸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현범이가 앞장서서 이거 국회 문제야. 국회한테 경고한 거야. 그럼 완전히 국회한테 떠넘겼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특히 미국이 알아. 미국은 야 우리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네 체면 봐줘서 국회 입법 과정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반인권 탄압받는 거야. 교회 탄압받는 거야. 이게 마두로 사태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이런 상태에서도 뭘 모르고 진짜 국회 입법만 하면 될 줄 알았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고 저는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봐요. 예. 알 거라고 보는데 계속 개기는 거죠. 뭉개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더 큰 제재, 더 강력한 행동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처음에 이게 관세 협상 결과를 야당에게 전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공개를 하고 국회 비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 이게 MOU니까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고 그냥 특별법 만들어서 통과하면 된다 이 꼼수를 부렸잖아요.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직 그 MOU 전문을 못 봤어요. 이것들이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니까. 네. 뭐 이게 외교문서라고 그러면서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이 팩트시트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죠. 모르죠. 더불어민주당 것들도 잘 모를 거예요. 예. 아는 사람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에 뭐 쌀 시장 문제, 소고기 시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에 캐롤라인 레빗이 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MOU 문서를 보자 이거 아닙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면 왜 이걸 안 보여줘요? 그런데 이 비준 문제는 뭐냐면 예. 간단해요. 아니 국회 동의 비준, 국회 비준 동의 이것도 지것들이 190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냥 상정해서 딱 두드리면 끝나요. 끝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국회 이 동의 비준을 저렇게 못하냐? 공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내용을 다 까야 되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두드리기 전에 MOU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공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저것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쫄아서 지금 공개를 못하니까 국회 그 비준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요걸 어떻게 공개 안 하고 꼼수로 가는 방법이 없나 해서 특별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야 봐라. 너네가 기본 절차를 안 받고 어떻게 갈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태클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이라도 국회 동의라고 하는 이 비준 절차를 밟자.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자신 있으면 MOU 공개하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서 땅 두드려서 동의 비준이 될 거예요. 저것들이 다 동의할 건데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뭐 법안을 한 90여 개 정도 뭐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대미투자특별법 이걸 처리하려면은 네. 100%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일부 국민의힘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상임위에도 올라오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만약에 쌀이 들어간다든지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든지 캐롤라인 레빗이 네. 이야기한 그거 들어가게 되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저것들이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갔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다가 뭘 안 줄 수는 없어서 골치 아프고 재미도 없는 재경위를 줬어요. 거기도 걸리네. 네. 그러니까 재경위를 이미자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 저것들이 아무리 무도한 자들이라도 재경위를 통과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경위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법사위 거쳐서. 네. 재경위 이미자 위원장이 비준부터 동의 비준부터 해.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저것들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 도망도 못 가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명쾌한 설명 아주 각 이슈별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훌쩍 지금 다 돼갑니다. 우리 박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우잘사 회원이에요. 아니 며칠 전에 가입한 그 고성국 님이 우리 고성국 박사님입니까? 네. 제가 동명이인이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우잘사 회원이 근데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몇 명이에요? 한 지금 2010여 명 됐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네. 저 그 2010여 명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제가 이상한데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일까 제가 생각했는데 박사님이 가입해 주셨군요. 예, 며칠 전 가입한 거면 제가 맞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마지막에 유머로서 또 한번 즐겁게 해주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